말 한마디 잘못해서 며칠씩 냉대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는 발끈하고 해명할수록 관계만 더 꼬여버렸던 그 답답한 순간 말입니다. 더 이상한 건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하면 조언이 되고 내가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투를 고쳐야 하나, 표정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말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신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호를 쓰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에 따라 관계는 싸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판하는 방식, 사과하는 태도, 칭찬을 받는 모습, 말투와 침묵, 감정 표현과 억양까지. 이 중 한두 가지만 달라져도 관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통찰의 시간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이 아니라 부탁으로 말하라.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아내가 여보, A사가 당절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별로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툭 가볍게 던진 건데 갑자기 남편이 과자 봉지를 타 내려놓으면서 알아. 나도 하루 종일 이것저것 참는데 과자 하나도 못 먹게 하고 큰 소리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는 입을 다물었고 그날 저녁 내내 두 사람 사이가 어색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죠. 걱정되는 건 똑같은데 말하면 싸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내가 걱정해서 한 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문제였던 겁니다. 뭐뭐 했잖아요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당신 또 그러네. 내 말 안 듣네. 라는 비난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느낀 남편 입장에서는 과자 먹는 것도 지적받고 자기 절제력까지 문제 삼는 것처럼 들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만약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부, 과자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우리 다음 주 병원 검사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우리 조금 참으면 안 될까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비난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그랬다면 남편도 그렇네 하면서 받아들였을 겁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자 존트맨 박사는 부부 대화를 4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부드러운 시작 개념이 있는데 비판을 전달할 때 첫 3초가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비판으로 날카롭게 시작한 대화는 96%가 부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 부드럽게 시작한 대화는 82%가 해결책을 찾거나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85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비판할 때 당신이 뭐 했잖아. 대신 나는 뭐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결혼 만족도가 68%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했잖아 하는 전자는 상대방을 은근히 공격하는 말이고 뭐 했으면 좋겠어라는 후자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판이라도 유독 시작부터 날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걸 먼저 증명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행동은 상대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답답함이 쌓여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을 말로 풀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밖으로 쏟아냅니다. 결국 듣는 사람은 조언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그 아내가 남편한테 과자 얘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걱정됐던 겁니다. 남편 건강이 나빠질까 봐, 혈당 수치가 올라갈까 봐요. 하지만 그 불안과 걱정을 당신 잘못으로 포장해서 전달했습니다. 나 걱정돼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야로 말한 거죠. 이건 그 아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배웠고 그게 관심 표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말고 말해야 할 때는 화내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비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불안하거나 화가 나서 하는 비판은 상대방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사는 게 좋은 관계는 아니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당신이 틀렸어. 대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서 배워야 할 건 참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겁니다. 속으로 사귀면서 나중에 폭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부드럽게 전달하는 게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뭐뭐 했잖아요. 대신 뭐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누군가한테 뭔가 지적하고 싶으면 일단 세 박자 씌워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 잘못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 걱정을 표현하는 건가? 후자로 말하면 됩니다. 그게 마음도 얻고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사과를 죽인다. 어느 형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생이 조금 늦게 왔는데 들어서자마자 미안. 차가 막혀서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맨날 차 막힌다고 하네. 일찍 출발하면 되지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동생은 차 막힌 게 내 잘못이야 하면서 발끈했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신기한 건 동생은 분명 미안이라는 말을 했는데도 형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까요? 동생의 미안은 진짜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입벌로처럼 던진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뒤에 차가 막혀서라는 변명이 붙는 순간 그건 사과가 아니라 핑계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 살지만 정작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경우는 드니다. 미안한데 말이야. 미안 그런데 미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같은 말들은 사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해야 하는 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로이 레이키 교수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효과적인 사과에는 6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임 인정이었습니다. 755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변명 없이 잘못을 인정한 사과는 응소율이 83%였지만 하지만 그런데 같은 변명이 붙은 사과는 응소율이 42%에 불과했습니다. 2017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12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상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명확하게 사과했을 때 부하 직원의 신뢰도가 평균 76% 상승했습니다. 반면 얼버무리거나 상황 탓을 한 경우에는 신뢰도가 오히려 34% 떨어졌습니다. 사과를 안 한 것보다 못한 거죠. 제대로 사과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틀렸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자존심부터 지키려 듭니다.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행동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과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너도 알잖아. 같은 말을 덧붙이며 사과와 변명을 동시에 내놓아 무너진 균형을 스스로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 사과는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또 다른 상처로 남습니다. 아까 그 동생도 그랬던 겁니다. 늦은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차가 막혀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한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명으로 들린 겁니다. 이건 동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고 온전히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잘못이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실수 자체는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사과는 나를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사과와 형식적 사과의 차이입니다. 진짜 사과는 짧고 명확합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사과는 길고 복잡합니다. 미안한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하면서 자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듣는 사람은 그 순간 알아니다. 저 사람은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하는구나. 특히 나이 들면서 사과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책임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오히려 사과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기를 작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고 그걸 바로잡는 게 어른의 태도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배워야 할 건 사과를 빨리 하는 겁니다. 잘못이 커지기 전에,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간단하게 내 잘못이었어라고 말하는 거죠.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진심은 길이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나오니까요. 미안해라는 두 글자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사과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생기면 짧게 말해보세요. 내 잘못이야. 미안해. 이 한마디로 끝내는 겁니다.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낮출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 상황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사과할 때는 겸손하지 못하면서 칭찬받을 때만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과도 잘하고 칭찬도 편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 차이가 뭘까요? 세 번째,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동네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르신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 수가 좋으시네요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신기한 건 칭찬한 분도 기분이 묘하게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좋은 말 해줬는데 왠지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잘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양손까지 동원해가며 부인을 하나 싶었던 거죠. 그다음부터는 칭찬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걸 좋아하면서도 그리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면서도 정작 칭찬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는 잘 모릅니다. 아니에요. 별로예요. 운이 좋았어요. 같은 말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건데.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칭찬을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칭찬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9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칭찬에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호감도가 평균 71% 상승했습니다. 반면 아니에요 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호감도가 2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도 흥미로운 결과를 냈습니다. 칭찬을 계속 부정하는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믿으니까 칭찬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연구 대상자의 68%가 칭찬받으면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칭찬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말은 겸손한 척하지만 칭찬하는 사람의 진심까지 의심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 리 없어. 그냥 예상하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한 사람도 기분이 상하고 다음부터는 칭찬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아까 그 바둑 두시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평생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칭찬이 들어와도 어색하고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 어르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가 원래 칭찬을 받으면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그 겸손이 때로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칭찬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되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인 겁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주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무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칭찬을 받아들이는 게 우쭐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오늘 옷 잘 어울리네요 하면 고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겸손해 보이려고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입었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입었다고 하면 난 진짜 아무거나 걸쳤는데도 다 예뻐. 또는 우리 집에서 아무거나는 최소의 정도야. 라고 우쭐한 겁니다. 칭찬을 받아들이되 나를 우쭐하게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특히 나이 들면 칭찬받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일도 잘하고 외모도 칭찬받고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나이 들면 그런 게 점차 사라지죠. 그러다 가끔 칭찬을 받으면 어색해집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순간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칭찬을 편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위한 감사이기도 하니까요. 나이 들면서 배워야 할 건 칭찬을 즐기는 겁니다. 누가 좋은 말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괜히 부정하거나 깎아내릴 필요 없습니다. 칭찬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름이고 그걸 거부하면 관계도 뻑뻑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칭찬하면 일단 받아들여 보세요. 아니에요. 대신 고맙습니다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을 그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네 번째, 내용보다 톤이 먼저 전달된다.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요즘 바빠. 엄마, 얼굴 보러 올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은 그냥 보고 싶다는 얘기인데 말투가 어딘가 뾰족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나도 바빠요 하면서 통화를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들 오랜만이네. 괜찮으면 주말에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보고 싶다는 내용인데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은 네, 엄마 토요일 괜찮아요 하면서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기한 건 두 통화의 내용은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죠. 하지만 첫 번째는 거절당했고 두 번째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말투였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떤 톤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말의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뭐라고 말할지, 어떤 단어를 쓸지 실수하지 않을지만 고민하죠. 하지만 심리학 연구는 전혀 다른 걸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엘버트 메라비온 교수 연구팀이 197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대화에서 받는 인상의 38%는 말투와 목소리 톤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에 불과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2018년 예일대학교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5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서로 다른 말투로 들려줬는데 부드럽고 차분한 톤으로 전달했을 때 신뢰도가 무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말투 하나로 신뢰가 2배 가까이 차이 났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친절하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투 자체가 관계를 만드는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거죠.
말은 멀쩡한데 톤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먼저 휘둘린다는 겁니다. 화가 났거나 조급하거나 불안함은 말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그 긴장을 먼저 감지하죠. 아까 그 어머니 첫 번째 통화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아들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섭섭하기도 했죠. 애 연락도 안 하지. 엄마 생각은 안 하나. 이런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감정이 말투에 실렸고 아들은 그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서운해하는구나 하고 그래서 더 피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반은 말하는 사람의 것이고 반은 듣는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투가 중요합니다. 말투는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준비시켜주는 장치니까요. 부드러운 톤은 내 말을 편하게 들어도 괜찮아라는 신호이고 날카로운 톤은 지금 나 불편해 조심해라는 경고입니다. 나이 들면서 말투가 거칠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쌓이고 더 이상 남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이제 세상도 변해서 솔직한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솔직함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따뜻한데 말투가 차갑게 들리면 상대방은 내 마음이 아니라 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말투를 바꾸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반응하고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결국 내가 편해집니다.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친절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덜 상처받기 위해 톤을 조절하는 겁니다. 말투 하나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누군가한테 말할 때 목소리를 반톤만 낮춰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그래가 아니라 무슨 일 있어? 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말투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고 뭔가 계속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게 더 큰 신뢰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침묵이 말보다 강력한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얼마 뒤 위로보다 조용한 침묵이 이긴다.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아내가 오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말을 안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뭔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기회 있을 거야.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같은 위로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참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서 남편 옆구리를 톡톡 두드려 주기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승진 발표가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자기 감정을 다 쏟아냈고 아내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신기한 건 아내가 아무 위로도 안 했는데 남편은 위로받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말 대신 침묵으로 함께 있어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내 감정은 별거 아니야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침묵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뭔가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돼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성급하게 위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해결책이나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감정을 온전히 느낄 시간, 아무 판단 없이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1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감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680명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배우자가 힘든 얘기를 할 때 조언 없이 그냥 들어준 경우가 만족도가 평균 79%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성급한 위로를 한 경우는 만족도가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상담 장면을 분석했는데 상담사가 말하는 시간보다 침묵하며 듣는 시간이 길수록 내담자의 치료 효과가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사가 30% 이하로만 말하고 70% 이상 경청한 세션의 효과가 상담사가 많이 말한 세션보다 무려 3배 높았습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였던 겁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능해 보일까 봐 계속 뭔가 말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 감정보다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뭔가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순간 알아챕니다. 저 사람은 내 감정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아까 그 아내가 침묵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지금 위로나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도록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한 겁니다. 이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해결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게 먼저입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고 지금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 침묵은 어렵습니다. 침묵하려면 증명하고 싶어하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은 가장 적극적인 관심 표현입니다. 내 말은 잠시 멈추고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라는 신호거든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성급하게 위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죠. 하지만 그 조언이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듣는 사람은 나도 알아. 그냥 있어 주기만 해줘 하고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어색해집니다. 나이 들면서 배워야 할 건 말을 줄이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죠. 그냥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주거나 어깨만 토닥여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원하면 직접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침묵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힘들어하면 입을 다물어 보세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함께 있어 주기만 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주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그게 당신을 무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든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침묵이 힘이 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전반대로 꼭 말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는 조용히 있어 주는 게 맞지만 좋은 순간에는 오히려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반갑다, 고맙다, 좋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6번째, 좋은 감정도 말해야 전해진다.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한 분이 들어서면서 아싸 하고 딱딱하게 인사했습니다. 분명 속으로는 반가웠을 텐데 그 감정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앉아서도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무덤덤하게 물었죠. 대화는 이어졌지만 뭔가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 비슷한 나이대 다른 두 분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보고 싶었어 하면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앉아서도 오늘 만나니까 너무 좋네. 얼굴 보니까 반갑다 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재해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기한 건 두 테이블 모두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다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도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쪽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했고 다른 한쪽은 마음속에만 담아뒀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말로 꺼내는 걸 쑥스러워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은 더 그렇죠. 보고 싶었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같은 말들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말하면 오글거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국 UCLA 심리학과 매튜 버먼 교수 연구팀이 201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긍정적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배우자나 친구에게 긍정적 감정을 자주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가 평균 84%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음만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47%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영국 서섹스 대학교 연구팀도 흥미로운 결과를 냈습니다. 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감사나 반가움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발병률이 62% 낮았고 사회적 고립감도 72% 덜 느꼈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이 좋아진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피하다고 느끼는 거죠.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반갑다, 고맙다 하는 게 어색하고 오글거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안 꺼내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아무리 속으로 생각해도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테이블에 그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속으로는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을 거고.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싸 하고 무덤덤하게 인사했죠. 이건 그분이 냉정해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원래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조선 후기 신학자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말이 진실해지고 말이 진실하면 사람이 모인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좋은 감정도 진심을 담아 말로 해야 전달된다는 거죠.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그건 나만 아는 비밀이 됩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관계는 점점 서먹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 정말 최고야. 이렇게 과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만나니까 좋네. 고마워. 덕분이야. 이런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한 번만 말하면 그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 들면 긍정적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만나는 사람도 적어지고 새로운 관계도 잘 안 생기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무뚝뚝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정을 꺼내야 합니다. 남은 관계라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당신 만나서 좋아. 이 한마디가 필요한 겁니다. 나이 들면서 배워야 할 건 쑥스러움을 버리는 겁니다. 누군가 만났을 때 반갑다. 도움받았을 때 고맙다. 옆에 있을 때 좋다. 이렇게 짧게라도 말하는 거죠. 오글거려도 괜찮습니다. 그 오글거림이 관계를 살리니까요. 오늘부터 누군가 만나면 감정을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 만나니까 좋네. 얼굴 보니까 반가워. 이 짧은 말 하나로 당신이 오글거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장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7번째 말보다 먼저 마음을 드러낸다. 한 가정집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외출 좀 하려고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가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 톤이 묘하게 내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말은 허락인데 억양은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결국 아니에요. 다음에 갈게요 하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 가라니까 하고 다시 말했지만 여전히 톤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두 사람 사이는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며느리는 눈치 보느라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특히 가족끼리 이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신기한 건 시어머니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가는 허락이었죠. 하지만 억양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말은 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마음이 불편해라는 신호를 넣어 결국 며느리는 말이 아니라 억양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용과 억양이 다를 때 억양을 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팀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억양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85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같은 문장이라도 억양이 올라가면 긍정적으로 들리고 억양이 내려가면 부정적으로 들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긍정 억양일 때 신뢰도가 73% 높았고 부정 억양일 때는 28%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팀도 흥미로운 결과를 냈습니다. 내 영상을 찍으면서 대화를 들려줬는데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보다 억양을 먼저 처리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억양을 분석하는 내 영역이 2초 먼저 활성화됐고 그다음에야 의미를 분석하는 영역이 작동했습니다. 우리 뇌는 뭐라고 말했나 보다 어떻게 말했나를 먼저 감지한다는 겁니다. 억양이 감정을 다 드러내버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머리로 조절할 수 있지만 억양은 마음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좋다고 하지만 속으로 불편하거나 화가 났을 때 억양이 그걸 다 드러냅니다. 입은 웃는데 목소리는 차갑거나 말은 동의하는데 톤은 불만스러운 겁니다. 듣는 사람은 그 이중 메시지 때문에 혼란스럽고 결국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아까 그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며느리가 예출한다는 말에 속으로는 섭섭했던 거죠. 주말인데 나랑 시간 안 보내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말하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색했고 그래서 그래 가라고 허락은 했지만 억양에 그 섭섭함이 실렸던 겁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이 억양을 통해 새어나간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영혼의 그림자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말로 숨기려 해도 진짜 마음은 목소리에 드러난다는 거죠. 억양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화가 났으면 톤이 날카로워지고 서운하면 톤이 축처지고 불편하면 톤이 딱딱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양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로 밝은 척하거나 억지로 부드럽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하고 피곤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나 좀 섭섭해라고 말로 하면 억양이 이중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나이 들면 억양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평생 쌓인 감정들이 있고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건 익숙하지 않으니까 억양으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톤은 불편하고 좋아라고 말하는데 톤은 시큰둥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혼란스럽고 관계는 점점 복잡해집니다. 나이 들면서 배워야 할 건 말과 억양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괜찮으면 밝게 괜찮아라고 하고 불편하면 솔직하게 사실 좀 불편해라고 말하는 거죠. 말은 좋다고 하면서 억양은 싫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은 좀 그래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누군가한테 대답할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 억양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요. 말은 좋다는데 속으로 불편하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게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지 않고 나도 편해지는 길입니다. 말은 씨앗이고 관계는 정원이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해왔지만 정작 어떤 말이 관계를 살리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신호, 비판하는 방식, 사과하는 태도, 칭찬받는 모습, 말투, 침묵하는 순간,
감정 표현, 그리고 억양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 늘 있던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는 조금씩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는 겁니다. 뭐뭐 했잖아요. 대신 뭐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고 변명 없이 미안해라고 사과하고 칭찬에는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목소리 톤을 반박자만 낮추고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고 긍정적 감정은 좋다 반갑다 하고 표현하고 말과 억양을 일치시키는 것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지만 남은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 그게 우리가 늙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말을 조금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천천히 말로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도 당신 마음을 알아줄 겁니다. 그리고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질 겁니다. 오늘 통철의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